말도 안 돼. 뉴욕 미슐랭 셰프인 내가 왜 한국으로 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맨해튼가 유명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12년간 일하던 총괄 셰프. 그런데 어느 날 본사에서 갑작스럽게 한국 파견을 통보했습니다. 미국의 호수보다 작은 한국에서 무엇을 하냐며 울고불고 저주하며 분노하던 셰프는 지금은 한식 홍보대사 되어 아이러브 코리아를 외치고 다닙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해밀턴입니다. 올해 40살. 맨해튼에서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누보의 총괄 셰프로 12년째 일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첨가물 시장을 누비고 오후엔 VIP 손님들께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날 무심히 지나가던 3월 말 화요일 아침이 제 인생을 이렇게 뒤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화요일 아침 주방에서 트러플 오일을 뿌린 폴렌타에 시어링된 가리비를 곁들이는 새 메뉴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향까지 완벽해서 입가에 미소가 돌 무렵 본사 CEO인 마이클에게서 사무실로 오라는 호출이 왔죠. 뭔가 수상했어요. 평소에는 직접 찾아오는 일도 드문 분이라서 머리가 조금 얼어붙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마이클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러더군요. 존, 아시아 시장 진출이 곧 시작돼. 중국이랑 한국에 분점 열 건데 내가 직접 현지 조사해주면 좋겠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뉴욕의 레스토랑 누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셰프입니다. 처음엔 출장, 그럴 수도 있지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결과에 따라 내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 잘 부탁해. 등골이 서늘했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인 저를 해외로 내보내는 게 무슨 뜻인가 싶었죠. 저도 인사팀 쪽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본사에서 너를 더 높게 평가할 거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거든요. 좌천일 수도 있겠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퇴근 후 맨해튼 동쪽 59번가 근처에 있는 제 아내의 작은 꽃가게 메리 블라썸으로 아내 메리 해밀턴은 플로리스트예요. 웨딩 부케나 온라인 꽃 배달로 주문이 꽤 많은 편이죠. 꽃가게 문을 여니 향긋한 튤립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제 입에선 맥 빠진 소리만 나왔습니다. 메리, 나 아시아로 가야 한대. 그녀는 조용히 손을 멈추고 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뭔가 불길했죠. 아, 아시아 뉴욕을 떠난다는 얘기야? 중국이랑 한국을 둘러보라는데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아. 아니, 혹시 길어지면 2달? 하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었어요. 사실 저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12년 동안 지켜온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떠나 낯선 대륙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이제야 좀 삶이 안정되고 그토록 원하던 정원이 딸린 고급 주택에 들어와 아이 낳고 평화로운 삶을 가지나 싶었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짐을 싸면서 아내가 캐리어에 제 옷을 개어 넣어주는데 손끝이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사실 저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마음은 이게 좌천이면 어쩌나 싶은 불안감이 컸어요. 아내도 불안한지 계속 얼마나 걸리는지 재확인했습니다. 한 달 안에 중국, 그리고 한국도 잠깐 들러보고 곧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말하다가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본사가 마음만 먹으면 이걸 장기 파견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3월 28일 아침이었어요. 아직 뉴욕은 겨울 찬바람이 남아있죠. 택시 타고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가는 길, 아내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내가 정말 중국에 가고 그 뒤엔 한국이라니 눈앞이 캄캄했죠. 공항에서 마지막 포옹을 하는데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라면 잘 해낼 거야. 돌아올 때까지 꽃가게는 내가 지킬게라며 애써 웃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자마자 뒤를 돌아봤는데 여전히 아내가 반대편 유리벽 뒤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차라리 중국 시장이 크니 나쁠 건 없겠지. 혼잣말하며 게이트로 걸어가는데 왠지 등줄기가 서늘했어요. 아,
이게 내 커리어 전체를 바꿀 수도 있구나 하는 예감. 비행기에 탑승해서 창밖을 보니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아득히 멀어지더군요.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 달, 길면 2달이면 끝나겠지. 설마 한국까지 갈 일이 있을까? 그때만 해도 한국은 작으니까 대충 무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비행이 제 인생의 전부를 바꿔놓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로비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여기는 정말 광활하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공항 규모가 엄청나더군요. 처음엔 그래도 중국이 대국은 대국이네라고 내심 감탄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안내 표지판에 영어가 거의 없어서 택시를 잡는 것부터 난관이었거든요. 간신히 현지 안내 직원을 찾아 숙소로 향했습니다. 도착 직후 본사 지사장이라는 분이 베이징에 마련해 둔 임시 아파트로 안내해 줬어요. 외관은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현관문 열고 들어서자 낡은 라디에이터가 벽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죠. 미국에서도 오래된 주택에선 보긴 했지만 이건 색이 바래고 녹이 슬어 보여 불안했어요. 그래도 괜찮겠지 싶어 노트북을 켜고 구글 검색을 하려 했는데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설마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열어봤지만 다 차단된 상태였어요. 회사에서 임시로 준 중국 심카드로 핫스팟을 켰는데도 마찬가지. 아, 중국은 해외 사이트를 막는다더니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네. VPN을 깔아봤지만 자꾸 끊겼고 자료 다운도 쉽지 않아 업무마저 멈춰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베이징 시내 식재료 유통업체와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대형 빌딩 사이로 차가 빼곡하더군요. 스모그 때문인지 하늘이 뿌옇고 공기도 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낮인데도 시야가 흐릿했어요. 도중에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야 했는데 가까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칸막이가 없는 구역에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휴지도 전혀 없는 겁니다. 바닥은 물이 고이고 벌레가 몇 마리 보였어요. 이게 뭐지? 미국의 허름한 지하철 화장실도 이 정도는 아닌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팅 끝나고 현지 음식을 경험해야 한다며 현지 직원이 중급 레스토랑을 추천해서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매캐한 담배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금연 구역이 따로 있긴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눈치였죠. 자리에 앉으니 영어 메뉴도 없고 직원들도 영어를 거의 못해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번역 앱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앱도 접속이 불안정해 자꾸 끊겼습니다. 주문 후 주변을 보니 몇몇 손님은 식사 중에도 바닥에 침을 뱉거나 큰 소리로 떠들며 술을 계속 마시고 있었어요. 심지어 종업원조차 한쪽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봤습니다. 위생 상태도 겉보기엔 깔끔해 보이지 않았고 테이블에 얼룩이 그대로 이게 대체 서비스 수준이라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이 나라에서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회사 지사장과 미팅하며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설명 듣긴 했어요. 인구 14억, 외식 산업 매년 성장 등 하지만 저는 이미 인터넷 차단, 화장실 충격, 식당 흡연 등 불편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분점을 열어 내가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아내를 여기서 데려온다고 했을 때를 생각하니 더욱 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의욕이 꺾이고 본사 보고서에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위생, 청결, 서비스 인식, 인터넷 인프라 문제로 경쟁력 떨어짐, 레스토랑 성공 어렵다. 본사 측에서 그럼 한국도 바로 가봐라. 한국이 요즘 핫하다고 한다고 지시했어요. 저는 솔직히 한국 정말로 규모가 작잖아. 큰 차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대로 미국에 돌아갈 수도 없으니 마지못해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아내와도 통화했는데 중국이 그렇게 힘들다니 괜찮아? 라며 걱정. 한국이 작다 해도 중국보단 낫겠지. 금방 살펴보고 난 복귀할 거야. 비행기 안에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머리가 띵했거든요.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한 공항 시설이 펼쳐졌습니다. 표지판마다 영어가 친절하게 적혀 있고
공항 직원들도 영어가 꽤 통했습니다. 사전에 본사에서 한국 담당 직원을 보냈다고 했는데 도착 게이트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쓴 이름이 커다랗게 적힌 팻말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 직원이 제게 교통카드를 건네며 공항철도로 숙소 근처역까지 직통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본사 측에서 마련해준 아파트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길이 지하 통로로 이어져 있어 비 맞을 걱정도 없었습니다. 승강장에 내려가니 이른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도 없고 기차 안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냄새도 나지 않았고 소음도 적었죠. 무엇보다 수십 미터 아래 있는 지하철에서 전화와 와이파이 신호도 잘 잡히고 어플리케이션 쓰는데 제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심지어 뉴욕 지하철에 비해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더군요.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지문 인식 출입구. 중국 아파트처럼 허름하진 않겠지 싶었는데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로비는 호텔 못지않게 고급스러웠어요. 대리석 바닥, 실내 분수, 그리고 24시간 상주하는 경비원까지. 지상으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거의 없었고 모든 차량이 지하로만 출입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단지 안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르륵 올라가 20층에 도달했는데 귀가 멍한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대리석 느낌의 바닥, 깔끔한 거실 조명, 그리고 온돌 때문에 바닥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난방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고 담당 직원이 여긴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온돌 시스템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살짝 신기했어요. 라디에이터 하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훈훈하다니 하고 중얼거렸죠. 잠시 짐을 풀고 창문 쪽으로 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야경이 압도적이었어요. 아래로 반짝이는 달이 불빛과 강의 흐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봤던 뿌연 스모그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이 광경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어요. 시장 크기로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데 왜 여기부터 이렇게 선진화된 느낌이 나지? 제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밖을 내다봤어요. 맑은 하늘, 반짝이는 한강, 정돈된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준 안내문을 읽어봤어요. 지하철역이 지하로 연결, 상가 편의시설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호기심에 지하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아파트 지하에서 바로 압구정 로데오역으로 연결되더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타봤어요. 플랫폼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기차 안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냄새도 나지 않았고 소음도 적었죠. 여기는 센트럴시티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고속버스 터미널, 영화관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내방송을 듣고 호기심에 내려봤어요. 지하철역에서 바로 대형 쇼핑몰로 연결되더군요.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천장이 높고 환하게 빛나는 조명, 세련된 인테리어. 마치 뉴욕의 타임워너 센터를 연상시켰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을 지나 영등포 IFC몰까지 구경했어요. 글로벌 브랜드 매장들, 다양한 레스토랑, 심지어 실내 공원까지 있었습니다. 지하철만 타고도 서울 전체를 쇼핑하며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점심시간 코엑스몰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푸드코트에 갔더니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시스템이 있더군요. 메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선택 가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언어 문제로 주문하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식사 후 근처 CU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작은 공간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어요. 음료, 간식은 물론이고 생활용품, 약품, 심지어 간단한 의류까지. 무인 계산대에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했습니다.
밤 9시 시장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피곤했지만 배가 고팠어요. 중국 같았으면 이 시간에 식당은 대부분 문을 닫았을 텐데. 동료가 배달 앱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배민이나 쿠팡이츠 써보세요. 30분 안에 음식 배달돼요. 반신반의하며 앱을 다운받았어요.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었고 영어 메뉴도 있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죠. 정말로 25분 만에 음식이 도착했어요. 새벽 시간에도 배달이 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메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여긴 신세계야. 중국하고 완전 달라. 인터넷도 빠르고 대중교통은 깨끗하고 배달 문화가 정말 발달했어. 주말이 되자 본격적으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건 공중화장실이었어요. 중국에서의 끔찍한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명동 거리에서 공중화장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화장실은 깨끗했어요. 칸막이는 완벽했고 휴지도 넉넉히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냄새가 거의 없었어요. 청소 시간표가 벽에 붙어 있었는데 하루에 여러 번 청소를 한다고 하더군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관리 수준이었습니다. 강남역 주변을 걸어다니며 거리 청결도를 살펴봤어요. 길가에 쓰레기통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분리수거함도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침을 뱉는 사람도 볼 수 없었어요. 청소부들이 부지런히 거리를 쓸고 있었죠. 중국이라면 골목마다 쓰레기, 비위생적이었는데 여긴 다르네. 점심에는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한식, 양식을 두루 맛볼 수 있는 퓨전 식당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영어로 된 메뉴 설명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 메뉴도 제공해서 외국인도 쉽게 주문할 수 있었죠. 직원들은 친절하게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레스토랑 내부는 완벽하게 금연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식당 안에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불쾌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테이블 간격도 넉넉해서 옆 테이블 대화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도 주방을 견학할 기회가 생겼어요. 중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약간 긴장했지만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바닥은 깨끗했고 식재료는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쓰레기통은 분리수거가 철저했고 직원들은 모두 위생모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벌레는 물론 담배 연기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뉴욕 레스토랑 수준 이상으로 위생 관리하잖아. 중국과 하늘 땅 차이네. 저녁에는 홍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시끄럽더라도 질서는 잡혀 있었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하는 젊은이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무례하게 구경하지 않았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로 부딪히거나 시비를 거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는데 이 정도면 분점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다. 중국에 대한 실망감이 한국에 대한 기대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지내는 것보다 가족과 여기서 사는 게 훨씬 좋겠다.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중국에서의 비참했던 일주일과 달리 한국에서의 며칠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메리에게 한국에 와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가 보낸 서울 사진들과 영상통화에서 느낀 제 목소리의 활기에 그녀도 호기심을 느꼈나 봐요. 마침내 메리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가슴이 설렜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메리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어요.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제 불평을 들었던 메리였기에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을 테니까요. 드디어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메리의 눈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객실, 조용한 승객들,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작동하는 것에 감탄했어요. 중국 경험에 대한 제 얘기를 들었던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신기했나 봅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메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온돌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한강 전경에는 할 말을 잃은 듯했고요. 이건 리조트 수준이네. 그녀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리는 플로리스트로서의 시각으로 한국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양재 꽃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부터 활기찬 시장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수경 재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 중 한 분이 미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절하게 영어로 안내해 주셨어요. 메리는 한국의 꽃 배송 시스템에 특히 놀랐습니다.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정확한 시간 지정 배송까지. 뉴욕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서비스였죠. 여기선 새벽 배송 퀵 서비스로 꽃 배송이 가능하다고 메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LA보다 편리한데 게다가 꽃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포장 기술도 뛰어나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꽃집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중국이었다면 인스타그램에 접속조차 할 수 없었을 텐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꽃집 계정에 한국 꽃시장 사진을 올리며 행복해했어요. 강남의 몇몇 플라워 숍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곳이 깔끔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어요. 특히 메리가 감탄한 건 플라워 카페라는 콘셉트였습니다. 꽃을 구경하고 구매하면서 동시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었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뉴욕에서도 성공할 거야. 메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점심으로 삼성동 코엑스 근처의 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테이블마다 QR코드가 있어 메뉴를 스캔하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볼 수 있었어요. 메리는 중국에서의 제 경험을 들었기에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식사 중 메리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믿을 수 없어. 화장실이 호텔급이야. 비데까지 있더라. 중국의 화장실 경험을 전해 들었던 그녀에게는 한국의 깨끗한 화장실이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오후에는 메리가 자신의 비즈니스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어 해서 청담동의 고급 플라워 숍들을 더 둘러봤어요. 한 샵에서는 플로리스트가 직접 나와 메리에게 한국의 꽃시장과 트렌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메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고 있었어요. 메리 블라썸 팔로우하고 있어요. 뉴욕에서 오셨군요. 메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국경을 넘어 그녀의 작품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나 봐요. 그와 명함을 교환하며 향후 협업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반포대교의 무지개분 수쇼가 시작될 시간이었거든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강변에 앉아 화려한 조명과 함께 춤추는 물줄기를 감상했습니다. 메리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존, 이곳이 정말 좋아. 메리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을 들었을 때는 아시아 전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르네. 국제 비즈니스 호텔 라운지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메리가 물었어요. 여기서 살아볼 생각 있어?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이 정도면 아이 낳아 키워도 되겠어. 너무 안전해 보이잖아.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메리가 처음부터 한국에 대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뉴욕을 사랑했고 작은 꽃집이 그녀의 자부심이었으니까요. 꼭 한국에 살지 않더라도 1년에 몇 달은 여기서 지내면 어떨까? 내 꽃집도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고 여기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도 있잖아.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메리의 방문 마지막 날, 우리는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현대적인 빌딩 숲속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고궁을 보며 메리가 감탄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하다니. 경복궁을 나와 바로 옆 삼청동의 세련된 카페 거리로 들어서자 그 대비가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메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하겠지만 난 내가 한국 지점 책임자를 맡게 된다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메리가 떠난 후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이제 제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빨리 중국 조사를 마치고 귀국하려 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졌어요. 메리와 함께라면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위생, 인프라, 서비스 면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분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이핑하는 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본사의 결정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길 바라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사로부터 기다리던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아침 일찍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긴급 한국 프로젝트 승인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본사의 경영진들이 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중국 대신 한국의 메인 지점을 개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죠. 존, 한국에서 35년 아시아 CEO로서 지점 운영을 해주었으면 한다. 당신의 연봉도 40% 인상해주겠다. 이메일 내용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처음 이 임무를 받았을 때는 좌천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인생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메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스마트폰 너머로 메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생각보다 그녀의 반응은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던 결과인 것처럼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이 도시는 제게 단순한 출장지가 아닌 새로운 고향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2달 후, 메리가 짐을 정리해 한국으로 건너왔어요.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했을 때 메리의 표정에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눈에 담긴 서울의 모습은 이제 낯선 도시가 아닌 새로운 집을 향한 기대로 가득했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저녁마다 메리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강 야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물에 반사된 빌딩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새로운 삶처럼 빛나 보입니다. 이번 경험으로 역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의 삶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아시아 파견이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되었죠. 중국의 열악한 환경과 한국의 편리함을 직접 경험하며 선입견 없이 직접 경험해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선택하기는 참 힘들죠.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배우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일을 도전이라 생각하지 말고 경험하세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